고졸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나서는 거야?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밀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괜히 나서지 마. 너만 힘들어져. 남편도 끝내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출신만 모인 이 병원에서 고졸 며느리는 6년 동안 접수 데스크에 앉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중동 투자단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고 유학파 시동생은 알아보 한마디 알아듣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미래가 통째로 날아가려는 그 순간 2번이나 쫓겨났던 그 여자가 대회의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부터 임원진까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완벽한 아랍어가 흘러나오자 떠나려던 투자자의 발걸음이 멈췄고 대회의실의 서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연 날 병원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수백억짜리 계약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선율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었고 곳곳에 생화장식이 놓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선율병원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중동 왕실 산하 의료 펀드에서 VIP 투자단이 방문하는 날 이 협상이 성사되면 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의료센터로 도약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최근 무리하게 확장한 신관 건축 비용 때문에 병원 재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투자단 관련 자료를 검토하느라 생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를 꺼내 입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선율병원 이사장 강명수, 수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병원에 나가려는 듯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수연을 보더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굳이 안 나와도 돼. 접수 데스크는 다른 직원한테 맡겨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준비를 좀 해뒀는데요. 혹시 통역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수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단호한 손짓이었죠. 통역은 민준이가 한다고 했잖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민준이라는 이름에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동생 한민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대생이었지만 실무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료 통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수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시어머니의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한정우의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달걀을 깨서 후라이팬에 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죠. 잠시 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식탁에 앉더니 수연의 표정을 힐끗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수연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투자단 미팅에 통역을 민준 씨가 한다면서요. 저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중동 쪽 의료 시스템은 제가 좀 아는데.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올려다보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괜히 나서지 마. 엄마 성격 알잖아. 오늘 같은 날 괜히 신경 건드리면
너만 힘들어져.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6년 동안 늘 그래왔죠. 수연의 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 평소처럼 환자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계속 4층 대회의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병원 현관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VIP 투자단이 도착한 것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임원진을 이끌고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고 시동생 민준도 통역사 배지를 달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접수 데스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지만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연의 시선이 투자단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아랍식 전통 의상을 입은 중년 남성. 그 사람의 얼굴을 수연은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년 전 두바이 국제의료 박람회에서 만났던 칼리드 알파이살 중동 최대 의료 투자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직접 의료 코디네이터로 안내를 맡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수연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단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원진에게 마지막 점검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로비를 훑어보다가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투자단 수행원 한 명이 접수 데스크 쪽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짧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수연에게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원 직원 5-6명이 서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은 접수 데스크에서 나오지 마. 투자자들 눈에 띄면 곤란해. 접수 직원이 앞에 서면 병원 이미지가 망가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고 경비원마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앞에 서면 병원 이미지가 망가진다니요. 6년 동안 이 병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에게 던질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데스크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모멸감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투자단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 올라가면서 수연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로비는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돌아갔지만 수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환자 접수 목록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업무용 메신저에 알림이 떴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통역사 교통사고, 대체 인력 긴급 요청. 수연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메시지 하나가 오늘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수연은 접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접수 직원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이 병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수연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수연은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뒤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을 딴 수연은 졸업과 동시에 두바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에 채용되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의료 전문가는 업계에서도 드문 인재였죠. 수연은 중동 왕실 환자들의 한국 의료 관광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수연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부다비에서 날아오는 VIP 환자를 공항에서 맞이하고 서울 유명 병원들과 진료 일정을 조율하고 의료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고 저녁에는 환자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수연이 도맡았습니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었어요. 중동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환자의 불안을 읽어내는 섬세한 감수성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팀 리더로 승진했고 3년 차에는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 홍보 프로젝트의 총괄까지 맡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수연에게 두바이 본사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아시아 출신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인 승진이었어요. 수연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수연의 인생에 한정우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두바이 국제의료 박람회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 선율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유창한 아랍어에 먼저 반했고 수연은 정우의 다정한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연 씨, 한국에 돌아와서 나랑 같이 병원을 키워보지 않을래요? 정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의 실력을 존경한다고 했고 함께라면 선율병원을 아시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룬다는 것, 그보다 멋진 미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강명숙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며느리감으로 수연을 만난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수연의 학벌과 집안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식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완강하게 결혼을 주장하자 시어머니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건 반대야. 우리 집안에 맞벌이 며느리는 없었어. 수연은 두바이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사 승진도 글로벌 프로젝트도 자신의 이름 석자로 쌓아올린 커리어도 전부요. 결혼식 전날 밤 수연은 두바이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업무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 사이에 칼리드 부회장의 메일이 있었어요. 수연 씨 같은 인재가 떠나는 건 우리 업계의 큰 손실이라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메일을 읽고 또 읽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집에서 살림만 하길 원했지만 수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겨우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굳이 나오겠다면 접수나 봐.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출신의 전문가는 접수 직원이 되었습니다. 수연의 자격증들, 아랍어 능력시험 최고 등급 성적표, 두바이 회사에서 받은 공로상, 트로피, 그 모든 것들은 집 한쪽 서랍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접수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환자 예약을 확인하고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오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지만 병원 안에서 수연의 존재감은 투명인간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회의에 수연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정우도 병원 운영 이야기를 수연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시동생 민준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모아 환영 파티를 열었지만 수연에게는 손님 접대용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수연은 혼자 있는 시간에 서랍 속 자격증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두바이 시절 명함을 만지작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그때마다 수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면 안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밤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수연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수연은 단 한 번도 불만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해도 웃으며 넘겼고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도 혼자 삼켰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환자에게 고함을 들어도 묵묵히 사과했고 병원 직원들이 이사장 며느리를 뒤에서 수군거려도 못 들은 척했어요. 수연의 친정 어머니만이 딸의 속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 때마다 친정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연아, 시어머니가 또 뭐라 안 하시더냐? 내 목소리가 기운이 없다. 아니에요, 엄마. 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수연은 늘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의 책상 서랍 맨 아래칸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시절 수연이 직접 작성한 중동 의료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어요. 아랍어와 영어로 꼼꼼하게 정리된 100쪽 분량의 자료, 중동 각국의 의료 보험 체계, VIP 환자 응대 프로토콜, 의료 계약서 용어 해설까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두바이 회사에서 이 보고서는 신입 교육 교재로 쓰였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수연은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 파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쓸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꺼내 들춰보곤 했어요.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안부를 묻듯이요. 오늘도 시어머니에게 망신을 당한 뒤 수연은 접수 데스크에 앉아 그 서랍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서랍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꺼내본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때 업무 메신저의 긴급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통역사 교통사고 4층 상황 급박. 수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의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4층 대회의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통역사가 병원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온 것은 투자단이 도착하기 불과 20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이사장 강명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것은 병원 기획실장 박재원이었습니다. 통역사에게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박 실장은 복도를 뛰어 대회의실 앞까지 갔지만 이미 투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사장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통역사가 못 온다고 말했다간 투자단 앞에서 병원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 휴대전화를 붙잡고 외부 통역 업체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랍어 의료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가능한 인력이 없다고 했고 두 번째 업체는 도착까지 2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업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박 실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바로 그 사이 대회의실 안에서는 첫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숙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투자단을 안내했지만 속으로는 통역사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시동생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영어 인사말을 의조렸습니다. 투자단 일행은 총 5명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칼리드 알파이살 부회장이었고 그 뒤로 의료자문위원 2명, 재무분석가 1명, 그리고 법률 고문 1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칼리드 부회장만은 전통 의상 위에 금실로 수놓은 비슈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 특유의 예리함이 느껴졌죠.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칼리드 부회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병원 소개 영상, 테이블 위에 준비된 자료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도심의 전경까지 한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그 말을 알아들으려 귀를 기울였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단어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 실장이 대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시어머니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투자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오 통역사가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대체 인력은? 지금 업체마다 전화하고 있는데 아랍어 의료 통역이 가능한 분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투자단의 일정에 맞추느라, 다른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느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번 수정하느라 밤잠을 설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통역사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니요. 시어머니는 복도 창문 너머로 대회의실 안을 힐끗 봤습니다. 투자단은 자료집을 넘기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칼리드 부회장의 수행원이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시켜. 시어머니의 말에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민준 선생님이요? 하지만 아랍어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민준이가 미국에서 5년이나 있었어. 영어는 완벽하잖아. 투자단 쪽에서도 영어를 쓸 수 있을 거야.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의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직원은 이 병원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대회의실로 돌아가 민준의 옆에 앉으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오 통역사가 사고가 났어. 내가 통역을 맡아야 한다. 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다닌 만큼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영어가 아닌 아랍어를 선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동 왕실 인사들 사이에서 아랍어로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영어로 통역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한편 1층 접수 데스크에서 수연은 긴급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역사가 못 온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도움을 제안할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리를 지킬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랍 아래칸의 낡은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바이 시절 작성한 중동 의료 시스템 분석 보고서. 손때가 묻은 표지를 넘기자 아랍어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글자를 훑는 순간 마치 6년간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의료 계약서에서 자주 쓰이는 아랍어 표현들, 투자 관련 법률 용어들, VIP 환자, 응대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올라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나서면 또 무시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접수 직원이 앞에 서면 병원 이미지가 망가져. 수연은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지금 바빠요?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혹시 아랍어 가능한 외부 통역사 아는 사람 없어요? 급하게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도 안 잡혀서.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자신이 직접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너머로 환자들이 오가는 로비가 보였고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에는
4라는 숫자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수연은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역, 당황하는 시어머니, 인내심을 잃어가는 투자자들. 수연은 책상 위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린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6년 동안 참고 견디고 숨겨왔던 여자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수백 명의 VIP 앞에 당당히 서던 그때의 불꽃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 수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이 벽을 넘으려면 단순한 용기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연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4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대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민준이 입을 연지 채 5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숙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병원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선율병원의 역사, 최첨단 의료 장비, 해외 환자, 유치 실적 등을 담은 슬라이드가 차례대로 넘어갔죠. 시어머니의 한국어 발표는 나무랄 데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문단을 마칠 때마다 민준이 영어로 통역을 해야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처음 두세 문장까지는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병원 설립 연도와 병상수, 연간 수술 건수 같은 기본적인 숫자 정보는 영어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칼리드 부회장의 수행원이 손을 들어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수행원은 아랍어로 질문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아랍어를 고집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수행원들 역시 그에 맞춰 아랍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준은 아랍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낯선 발음의 연속이었고 단어 하나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in English? 수행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칼리드 부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것은 의아함의 표시였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협상에 아랍어 통역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부회장은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영어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아직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수행원이 영어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율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적용되는 의료비 산정 기준이 한국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동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별도의 보험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것은 해부학과 양리학이었지 의료보험 체계나 외국인 진료비 산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중동 보험 연계 프로그램이라니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어머니 쪽을 힐끗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Our hospital provides excellent medical services for international patients. The cost is very competitive. 그것은 통역이 아니라 광고 문구였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보험 체계와 진료비 산정 기준에 대한 답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수행원이 칼리드 부회장에게 아랍어로 무언가를 속삭이자 부회장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한 변화였지만 옆에 앉은 재무 분석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직접 영어로 보충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어는 인사말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의료 전문 용어를 영어로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는 사이 대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법률 고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영어로 물었지만 내용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투자 계약 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조항이 한국법과
중동법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한국의 법률과 중동 각국의 법률 사이에서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 조항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법률 용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민주는 앞에 놓인 자료집을 급하게 넘기며 관련 내용을 찾으려 했지만 자료집에는 병원 시설 소개와 의료진 프로필만 들어있을 뿐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I will check on that and get back to you shortly. 민준이 겨우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 수백억짜리 투자 협상에서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인상을 주는지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칼리드 부회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법률 고문과 재무 분석가가 시선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투자단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칼리드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은 아랍어로 길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옆에 앉은 수행원이 부회장의 말을 영어로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선율병원의 시설은 인상적이지만 실무적인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중동 환자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의료 시스템 호환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진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상황을 반전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짧은 지시를 내렸어요. 수행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투자 검토 체크리스트였습니다. 항목마다 체크 표시나 X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X 표시가 늘어날 것이 분명했죠.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자는 물 건너갑니다. 6개월간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신관 건축에 투입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 분석가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질문이었어요. 한국 원화와 중동 디르함 사이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투자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수가 체계가 다른 두 나라 간의 진료비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는 이해했지만 그것을 의료 투자 계약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의대에서 배운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민준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을 대신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어로 재무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편적인 단어 몇 개뿐이었고 문장은 완성되지 못한 채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동작 하나의 대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부회장은 수행원을 통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잠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투자자가 먼저 쉬자고 한 이상 붙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투자단이 잠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고 대회의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준 그리고 임원진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돌아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대회의실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겼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대회의실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강명숙은 테이블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상태였습니다. 임원진 4명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외부 통역업체에서 한 분을 찾긴 했는데 도착까지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웠어요. 1시간 반이면 늦어. 투자단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오후에는 일본 의료기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선율병원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2시간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민준 쪽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찔거렸지만 아들을 다그치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임원진을 향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맡은 분야의 핵심 수치를 영어로 정리해. 민준이가 통역하기 쉽게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와. 임원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단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중동 의료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였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수연은 1층 접수 데스크를 떠나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는 서랍에서 꺼낸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나올 만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만은 확실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4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복도 끝 대회의실 앞에는 박 실장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어딘가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자 박 실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연 씨, 여기 왜 올라왔어요? 수연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랍어 통역 경험이 있거든요. 박 실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두바이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이사장 며느리를 미팅에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건 이사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봐야. 박 실장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6년간 쌓인 두려움이 손끝까지 전해져 왔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문을 당겼습니다.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고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임원진도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시어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그런데 지금 통역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다는 걸 알게 되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며 인상이 굳었어요. 수연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연은 손에 든 파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일할 때 작성한 중동 의료 시스템 보고서입니다. 투자단에서 질문한 내용들, 보험 체계나 의료비 정산 방식 같은 부분은 제가 실무 경험이 있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랍어 통역도 가능하고요. 대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진의 시선이 수연과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어요. 박 실장이 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끼어들 상황이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여기서 나서는 거야? 수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칼리드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아랍어만 사용하는 분입니다. 영어 통역으로는 예의에 어긋나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보험 체계 문제는 한국과 중동의 의료 시스템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단이 떠날 수도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수연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살짝 들어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지적한 것이 모욕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의 팔을 잡고 대회의실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내려가.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 시어머니에게 수연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경력도 아랍어 실력도 중동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도 시어머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수연은 파일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울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요. 수연이 대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내려가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준의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학파인 자신 대신 접수 직원인 형수가 통역을 맡는다는 것은 민준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대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텅 빈 복도에서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거절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연은 품에 안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표지, 하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 이 순간 4층 대회의실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였어요.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무리 노력해도 칼리드 부회장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아랍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랍어를 고집하는 투자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칼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연의 친정어머니는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주문 배달을 나가시겠죠. 수연이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친정어머니는 딸이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파일을 가슴에 더 꽉 안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자단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려가면 다시 접수 데스크에 앉아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수연은 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층수 표시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그리고 수연의 시선은 다시 복도 끝 대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층 복도의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어요. 마치 수연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복도에서 서성이는 사이 대회의실 안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투자단이 별도 공간에서
내부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20분 뒤였습니다. 그 20분이 시어머니에게는 20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임원진과 함께 급하게 영문 요약 자료를 만들었고 민준에게는 의료 용어 목록을 외우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지만 시어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투자단이 대회의실로 다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부회장의 표정은 20분 전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부회장은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투자 검토 체크리스트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수연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을 테지만 수연은 지금 이 안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프레젠테이션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시설 소개 위주로 진행하려 했어요. 최첨단 수술실, 로봇 수술 장비, 국제 인증 현황 같은 시각 자료 중심의 발표였습니다. 숫자와 사진으로 보여주면 언어의 벽을 조금이라도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처음 몇 분은 괜찮았습니다. 화면에 띄운 수술실 사진과 장비 사양표에 투자단의 의료자문위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도 장비 이름과 사양 같은 기술적인 단어들은 영어로 무난하게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료자문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색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고 아랍어로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수행원이 영어로 통역해줬지만 질문의 깊이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율병원에서 중동 환자를 수술할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의료윤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준수할 계획입니까? 특히 라마단 기간 중 수술 스케줄 조정, 할랄 인증 식단 제공, 그리고 남녀 의료진 배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회의실의 온도가 한순간에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의료윤리 가이드라인, 이것은 중동 의료 투자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라마단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그것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할랄 인증 식단이나 남녀 의료진 배치 기준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도 대답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회의실 안을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짓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모든 해외 환자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그 말을 영어로 옮겼지만 의료자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물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온 것이었죠. 자문위원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칼리드 부회장에게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어로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영어를 쓴다는 것은 더 이상 격식을 차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I appreciate your presentation. However, I think we need to reconsider the timeline of this investment. 투자 일정을 재검토하겠다. 그 한마디에 대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검토라는 말은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의미는 이번 투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뜻에 가까웠죠.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율병원의 의료 기술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칼리드 부회장은 이미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법률 고문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재무분석가는 체크리스트에 마지막 표시를 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회의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 들어왔어요. 네, 기자들이 로비에 와 있다고요? 누가 불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오늘 투자 협상 소식이 언론에 미리 흘러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보도 자료를 뿌린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 홍보팀에서 투자 유치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전에 언론사에 연락을 돌린 것이었어요.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 기사를 먼저 내보내 병원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자들이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무산될 경우 그 실패까지 기사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 실장을 불러 소곤거렸습니다. 기자들한테 아직 미팅 중이라고 해.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박 실장이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기자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 전문 매체와 경제신문 기자였어요. 4층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투자단의 불쾌감은 극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시에 여러 개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투자단을 잡아야 하고 기자들을 막아야 하고 병원의 체면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통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 수행원이 부회장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후 일정이 표시된 화면이었어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시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부회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30분 안에 병원을 떠나셔야 합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0분, 시어머니의 귀에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고작 30분, 수백억 원의 투자와 병원의 미래가 달린 30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임원진은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회의실 창문 너머로 정오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강남 도심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병원 현관 앞에는 VIP 투자단의 검은 세단이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병원을 지켜왔고 의료계에서 여성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박 실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실장님, 기자분들이 투자 협상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요. 박 실장이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고 창문에 비친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칼리드 부회장의 수행원은 벌써 외투를 챙기고 있었고 법률 고문은 서류 가방의 지퍼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투자단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층 복도에서는 수연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에 낡은 파일을 안은 채로요. 대회의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자 끄는 소리와 가방 지퍼 소리가 수연의 귀에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투자단이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그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파일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러 자국이 남을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영영 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4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리쬐는 그 공간에 수연은 혼자 서 있었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 가슴에 낡은 파일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 너머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투자단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쇠사슬처럼 발목을 묶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팍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2번이나 거절당한 뒤에 다시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무시당하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13살 때였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어느 겨울날 새벽 수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다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두부 수백 모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내놓을 두부를 밤새 만들고 계셨던 것이었죠. 수연이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두부물에 불어터진 손가락, 갈라진 손등 사이로 피가 맺힌 상처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두부를 썰고 있던 그 손이요. 수연이 부엌 문 앞에 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대신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수연이 깼어? 아빠가 두부 하나 구워줄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두부 한 모를 구워 수연에게 건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한 입 베어 무는 수연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아빠가 이렇게 새벽에 두부를 만드는 거 있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말이야, 그만둬버리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 두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잖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아빠한테는 멈추지 않는 이유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새벽 부엌의 차가운 바닥, 아버지의 갈라진 손, 그리고 두부를 건네며 짓던 그 미소만큼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리한 새벽 노동이 몸을 갉아먹은 탓이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16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장례식 날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찾아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달수씨 두부가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이제 누가 그 두부를 만들어주냐고요. 수연은 그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혼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요. 두바이로 건너간 것도, 의료 코디네이터가 된 것도, 새벽마다 아랍어 단어를 외운 것도 모든 시작은 그 장례식장에서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4층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멈추지 않는 이유야. 지금 이 순간 대회의실 안에는 수연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분명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동생 민준 역시 형수가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이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떠올린 것은 칼리드 부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 두바이 의료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칼리드 부회장은 수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수연 씨,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마음,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때 수연은 부회장에게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의 환자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의 식단부터 예배실 안내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칼리드 부회장의 표정이 누그러졌던 것을 수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안에서 칼리드 부회장은 실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 병원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려 하고 있겠죠. 하지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도에 서 있는 사람, 수연이었어요. 수연은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섰어요. 가슴에 안고 있던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안에 담긴 것은 6년간 먼지를 쓰고 있었을 뿐, 단 한 글자도 빛을 잃지 않은 수연의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6년 동안 참아가며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남편의 편을 기다리며 접수 데스크에 앉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며 보여주셨던 그 단단함을 수연은 6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블라우스 옷깃을 고쳐 잡았습니다. 구겨진 파일을 왼손으로 단단히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접수 데스크에서 보았던 그 지친 눈빛이 아니었어요. 두바이의 국제회의장에서 수백 명 앞에 당당히 섰던 그때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회의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대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자단이 진짜로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에서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두부를 건네며 짓던 그 미소가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오른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잡지 못했던 문손잡이를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을 당기기 직전 수연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한마디였어요. 아빠, 저 들어갑니다.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문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대회의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왼손에는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내려가라고 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찰나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수연의 입에서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살라무 알라이쿰. 파이살 부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3년 전 두바이 국제의료 박람회에서 저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회의실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아랍어 발음,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사, 그리고 부회장과의 사적인 인연을 언급하는 자연스러운 도의까지, 그것은 아까까지 이 방에서 오간 어떤 대화와도 차원이 달랐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가방을 챙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행원에게 지시하려던 고개가 수연 쪽으로 천천히 돌아갔어요. 부회장의 눈이 수연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뒤에 부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수연 코디네이터, 두바이 메디컬 엑스포에서 우리 왕실 의료단을 안내해 주셨던 부회장이 아랍어로 대답한 것입니다. 수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름과 직함까지 정확하게요. 대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고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임원진도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연은 부회장의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아랍어로 말을 이었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통역을 맡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료 시스템 호환성과 문화적 준비에 대해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수행원을 돌아봤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은 다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느리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그 짧은 한마디에 대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던 법률 고문이 손을 멈췄고 재무분석가가 닫았던 체크리스트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의료자문위원 2명도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투자단이 떠나려던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지만 투자단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 민준 옆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어색한 표정으로 수연을 힐끗 봤지만 수연은 민준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바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파일을 조용히 내려놓고 등을 곧게 폈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수연 씨, 아까 저희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의료 윤리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회의실 안이 다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아까 민준과 시어머니가 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임원진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어요. 부회장님, 매우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중동 환자분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저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열어 한 장의 표를 꺼냈습니다. 두바이 시절 작성한 중동 환자 의료 서비스 프로토콜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중 수술 스케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 뜨기 전과 해진 후에만 음식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금식 시간 계산이 일반 환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근무할 때는 수술 시간을 새벽 수후로 식사 직후인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잡고 회복실에서의 수액 투여 시점도 이프타르 시간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며 수연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수우르와 이프타르라는 라마단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구체적인 시간대와 의료 절차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수연의 능력에 분명히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랄 인증 식단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입원 환자 식단은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리 과정에서 비할랄 식자재와의 교차 오염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수술 후 회복식의 경우 젤라틴 캡슐이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전에 대체약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자분들의 식사도 병원 내에서 할랄 기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구하느라 환자 곁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자문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질문을 던졌던 회색 수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고 재무분석가는 닫았던 체크리스트를 펼쳐 다시 검토하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3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을 때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30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녀 의료진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여성 환자분들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남성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화적 기본 전제입니다. 산부인과와 피부과 등 신체 노출이 수반되는 진료과는 반드시 여성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고 입원실 역시 남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할 때
한국병원 3곳과 이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 대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질이 다른 정적이었어요. 불안과 실망의 침묵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라서 생긴 고요함이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수행원에게 아랍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고 태블릿을 부회장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아까 체크리스트가 열려 있었고 수행원의 손가락이 몇 개의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 수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수연 씨, 3년 전에도 느꼈지만 당신은 우리 문화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저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이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라고 부회장님께서 3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되돌려주는 수연의 세심함에 감탄한 것이었어요. 부회장은 수행원에게 고개짓을 했고 수행원이 가방에서 다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정리하려던 투자 검토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대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나려던 투자단이 다시 앉았고 닫혔던 서류가 다시 열렸으며 굳어있던 표정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6년 동안 며느리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형수의 아랍어를 들으면서 자신이 5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수연이 단 3분 만에 뒤집어 놓은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벽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전에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실무 질문은 아까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병원의 준비 상태를 떠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투자 계약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검증이었어요. 그것은 수연이 투자단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무 분석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랍어로 물었지만 이번에는 수행원이 통역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있으니까요. 한국 원화와 UAE 디르함 간의 환율 변동이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특히 의료 수가가 한국 정부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중동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연은 재무 분석가의 질문을 듣는 동안 이미 머릿속에서 답변의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민준이 얼어붙었던 바로 그 질문의 연장선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낯선 영역이 아니었어요. 두바이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진료비 정산 문제는 매달 마주치는 실무였으니까요. 수연이 아랍어로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근무할 때 이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당시 저희 팀이 적용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중 통화 정산 시스템입니다. 진료비를 한국 원화로 고정하되 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디르함 기준으로 3개월 단위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양측 모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연은 파일에서 한 장의 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바이 시절 작성한 환율 변동 대응 매뉴얼의 요약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화 대비 디르함 환율 변동폭과 그에 따른 실제 정산 금액 차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3개월 평균 환율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양측의 손실이 연간 2% 이내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가가 그 표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숫자 위를 훑었고 옆에 앉은 법률 고문에게 표를 건네며 아랍어로 짧게 말했어요. 법률 고문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수연의 답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 두 사람 모두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직접 던졌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수연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병원에 투자할 경우 연간 최소 500명의 중동 환자를 유치해야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됩니다. 현재 이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 역량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니었어요. 부회장은 수연의 정직함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약속을 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고 너무 보수적으로 답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질문이었죠. 시어머니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대화의 주도권은 수연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오히려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지만 전략적으로 답했어요. 부회장님,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원진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투자자 앞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선율병원에는 중동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국제 의료 코디네이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랍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할랄 식단이나 예배실 같은 인프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것을 박 실장이 옆에서 슬며시 말렸습니다. 대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 병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어요. 첫째,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력입니다. 로봇 수술 분야에서 이 병원의 성공률은 국내 1위이고 최근 3년간 중증 수술 환자의 회복률도 국제 기준을 상회합니다. 둘째, 시스템은 지금 없지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중동 의료 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VIP 환자 응대 프로토콜을 설계해 본 인력이 이 병원 안에 존재합니다. 수연은 자기 자신을 직접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부회장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챘어요. 부회장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간 500명이라는 목표는 3년 안에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차년도에 150명, 2차년도에 300명, 3차년도에 500명 이상으로 설계하되 중동 현지 의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근무할 때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그때의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부회장이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였습니다. 수행원이 재빨리 태블릿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고 재무 분석가도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시선이 테이블 한쪽에 놓인 서류 뭉치에 멈췄습니다. 아까부터 법률 고문이 정리하던 투자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수연의 눈이 빠르게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계약서였는데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부회장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서 초안을 잠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칼리드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률 고문이 계약서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서
아랍어 조항과 한국어 조항을 교차 대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부회장님, 여기 진료비 정산 조항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한국어 원문에는 진료비 단위가 한국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랍어 번역본에서는 단위가 미국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양측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고문이 급하게 계약서를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 원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법률 고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연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수연이 멈추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사고 책임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 원문에는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랍어 번역본에서는 이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중거법 조항이 빠진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합의되지 않아 양측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수행원과 법률 고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법률 고문이 빠르게 원문을 확인하더니 부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의 지적이 모두 정확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만약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나중에 수백억 원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며 아랍어로 말했어요. 수연 씨, 당신은 단순히 통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안전까지 지켜주셨군요. 부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찬 이상의 의미였어요. 신뢰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의 투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떠나려던 투자단이 이제는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 질문을 준비하고 메모를 빼곡히 적고 있었어요. 재무 분석가가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며 몇 개의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는 모습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해내고 있는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6년 동안 접수 데스크에 앉혀 두었던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투자 의향서였습니다. 아까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서, 실제 투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서류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대회의실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30분 전에는 끝을 향해 달리던 그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투자 의향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천천히 둘러본 뒤 아랍어로 말했어요. 이 병원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임원진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박 실장은 두 손으로 입을 감싸 쥐었고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부회장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부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칼리드 부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수연에게로 향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공식 담당자로 박수연 씨를 지정해 주십시오. 투자계약 실무, 중동 환자 유치, 의료 서비스 프로토콜 설계까지 수연 씨가 총괄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대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임원진은 시어머니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손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병원의 의료기술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병원에 수연 씨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투자 동기입니다. 기술은 어느 병원에나 있지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수백억 원의 투자가 걸린 상황에서 투자자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은 곧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칼리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도 일어나 부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부회장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연 씨,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부회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악수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어요. 투자단이 대회의실을 나선 뒤 수연은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하나둘 나가고 박 실장도 투자단을 배웅하러 따라갔어요. 대회의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준 그리고 수연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낡은 파일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세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비난도 아닌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를 알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눌러왔던 진심이 조용히 흘러나온 것이었죠.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병원 국제화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접수 데스크에 앉히셨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대회의실에 수연의 목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수연은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울면 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민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까 형수에게 그냥 내려가라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사과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민준 씨가 통역을 맡겠다고 나선 것도 이 병원을 위해서였잖아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창가에 햇살을 등지고 선 시어머니의 얼굴이 역광에 가려져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습니다. 수연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무언가를 삼키듯 목이 메인 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있었나 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다는 것을요.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투자단이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드 부회장님이 직접 선율병원에 대한 투자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투자자가 먼저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협상에 만족했다는 뜻이었어요. 박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이 기자들 앞에서 수연 씨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 병원에 뛰어난 국제 의료 전문가가 있다고, 그분이 이번 투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접수 직원이 앞에 서면 병원 이미지가 망가져.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로비에서 지금 수연의 이름이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수연은 1층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늦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수연은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두바이 시절의 보고서, 6년 동안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수연의 눈가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부터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드디어 터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무겁고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이상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나야. 나 오늘 잘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낀 듯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가 잘했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어. 우리 수연이가 잘할 거라고. 수연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 부엌에서 두부를 건네며 짓던 그 미소가요.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오늘 멈추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의 머리카락이 살랑거렸고 무릎 위에 놓인 파일의 페이지가 스르르 넘어갔어요. 6년의 먼지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뒤 선율병원 4층에는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문패에는 국제의료협력센터 센터장 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능력을 인정한 감동적인 결말이라고 했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것이라는 걸요. 6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스스로 연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연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